늙은이 하나쯤 사라져도 세상 안 변해. 조용히 나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고 두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복도리는 안에서 낑낑거렸고 저는 서둘러 문을 닫고 문고리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위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참 무심했습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방범 강화는 해드릴게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방범이라는 게 뭐죠? 돌 하나 더 날아오면 그땐 그 사람들 얼굴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복도리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절대 너랑 이 자리에서 안 떠날 거야.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다음 사연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정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길고 기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 예상치 못한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은 고운 것도 화려한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처럼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 부러워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해 서울 변두리에 조그마한 세탁소 하나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흔한 프랜차이즈 세탁소들이 골목마다 있지만 저희가 처음 세탁소 문을 열었을 땐 손빨래에 다리미 하나, 커다란 물통 하나면 충분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제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남 앞에 나서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양복 바지 하나 다려놓으면 주름이 칼처럼 똑 떨어졌고 하얀 와이셔츠는 손끝 하나 대기 미안할 정도로 반듯하게 살려냈습니다. 저는 그런 당신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세탁소 일은 고됐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물에 손 담그고 겨울에도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였지만 단 한 번도 이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남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깨끗하게 돌려주는 일. 그게 제겐 곧 삶이었고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아이 둘을 낳고 한 명은 시골 외할머니 댁에 보내고 한 명은 세탁소 한쪽에서 키우면서 그렇게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뭘 놓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그 고단함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는지 그땐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세탁소는 어느새 6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저 혼자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셔터를 열 때마다 제 귀에 들려오는 그 쇳소리는 당신과 함께 했던 나날들의 기억을 깨우곤 합니다. 낡은 셔터가 밀려 올라가며 삐걱거리는 소리는 늘 같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아직 잠에서 덜 깬 동네 골목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싶죠.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아 높은 셔터 고리를 걸 때는 꼭 발판을 하나 가져와야 합니다. 예전엔 번쩍 들어올렸던 걸 이제는 한 뼘 올리는 것도 숨이 차지만 아직은 제 손으로 이 일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세탁소 안은 참 묘한 냄새가 납니다. 드라이클리닝 약품의 알싸한 냄새,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의 습기, 그리고 오래된 옷들에서 나는 세월의 냄새. 어떤 이들에겐 불쾌할 수도 있지만 제겐 이 냄새가 집 같았습니다. 여기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요즘은 손님도 많이 줄었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이사가고 옷들도 예전처럼 깔끔하게 입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하루 손님이 서너 명이면 많은 날이지요. 그나마도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분들이라 옷 맡기러 오셨다 돌아가실 때 저보다 더 기운 없어 보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심이 되면 어제 저녁 끓여둔 찌개를 데워 밥 한 그릇 말아 먹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면 족하고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창문 밖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죠. 택배차가 오가고 학교 마친 아이들이 깔깔대며 뛰어가고 어떤 날은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고개만 까딱 인사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조용한 풍경이 제 유일한 식사 친구입니다. 가끔 자식들이 생각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애들은 설이나 추석 한두 번 들러 겨우 얼굴 한 번 보고 평소엔 안부 전화조차 뜸하죠.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각자의 식구가 생겼으니 제가 바라면 욕심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가끔 누군가가 제 하루를 궁금해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하루가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심을 먹고 난 후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5일장 날이었고 문득 시장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찬도 떨어졌고 저녁에 끓일 찌개거리를 사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저는 세탁소 문에 잠시 외출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이고 깨끗하게 세탁한 장바구니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창거리나 사고 오래간만에 사람들 소리에 귀를 좀 씻어보려 했던 건데 시장 구석에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아이, 말도 없고 떨리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던 그 조그마한 존재. 그 이야기는 다음에 꼭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를 만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시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활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확 풍겨오고 좌판마다 생선 비늘이 번뜩이며 쉴 새 없이 주인 손에 쓸려나가고 있었고 어디에선가 주부들끼리 흥정을 벌이며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 틈에 몸을 섞어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멸치 한 줌을 덤으로 얹어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어딘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걷고 있다는 느낌 마치 장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작정 걸어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끝자락, 평소엔 잘 가지 않던 구석진 골목에 발길이 닿았습니다. 거긴 늘 조용하고 사람들 발길도 뜸해서 저는 평소엔 일부러 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자꾸 그쪽으로 이끌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무심코 고갯길을 꺾었고 거기서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녹이 쓴 철창한 종이박스 몇 장 깔린 그 허름한 틈바구니 속에 작고 떨리는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띌 듯 말 듯 털은 엉켜 있었고 갈색인지 회색인지 알 수 없는 빛깔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꼬리는 몸통 아래로 감춰졌고 코끝은 계속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을 멈추자 녀석은 눈만 움직여 제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올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겁이 잔뜩 들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희미한 기대 같은 것도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묘하게도 제가 그 철창 앞에 그대로 선 채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건 바로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정말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아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눈빛이랄까요? 그때 옆에 있던 낡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상인이 성가신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얘 데려가요. 10,000원이면 돼요. 귀찮아서 죽겠어, 내가.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팔리는 건가? 돈을 주고 사람한테? 그런데 상인은 손을 내밀며 다시 말했습니다. 10,000원만 주세요. 그냥 가져가요. 이놈, 이틀째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어요. 버리기도 뭐하고. 10,000원. 10,000원이면 시장에서 고등어 2손은 살 수 있는 돈이었고 하루 종일 세탁기 돌리며 번 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가면 어쩌지? 밥은? 병원은? 뒷감당은 누가 하지? 나도 늙고 병들어가는 마당에 짐을 더 늘려서 어쩌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춘 저를 보며 상인은 짜증스럽게 팔을 털더니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할머니한텐 그냥 10,000원만 받을게요. 빨리 좀요. 가져가세요. 그 순간 제가 주머니를 뒤지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수건값 거슬러 받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상인에게 내밀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쳤나? 상인은 돈을 받자마자 철창 문을 활짝 열고 아직 덜 떨고 있는 강아지를 불쑥 꺼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녀석은 파르르 떨며 낑낑거렸지만 금세 제 품 안에서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가벼운 몸, 축 늘어진 뼈, 그리고 털 사이로 느껴지는 미세하게 떨리는 심장 박동. 살아있는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어찌나 생소하고 낯설면서도 따뜻하던지요. 제 품 안에서 녀석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 이름은 복만이 들어오라고 복돌이라고 해야겠다. 그 말에 반응이라도 하듯 복돌이는 제 팔 안쪽으로 얼굴을 더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품에 쏙 안기는 느낌, 그건 제가 참 오래도록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제가 누군가에게 안전한 곳이 된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은 참 이상했습니다. 장바구니는 비었고 장도 보지 못했는데 어깨가 가볍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장을 안 봤다는 사실도 귀찮지 않을 정도로요. 복돌이를 품에 안고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세탁소의 텅 빈 공간은 언제나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복돌이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마자 그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녀석은 처음엔 낯선 공간이 불안한지 주위를 맴돌더니 이내 제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저는 깨끗한 그릇을 찾아 물을 담고 남은 밥에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 밥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복돌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며칠 굶은 티가 확 났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소가 나오는 건 누군가가 밥을 잘 먹는 걸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 참 오랜만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세탁소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득 무언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죠. 가게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창틀을 닦고 다리 밑판을 옮기며 바닥을 쓸었습니다. 복돌이가 왔다는 이유 하나로 이 공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리가 다리 밑판 뒤편, 평소엔 제가 신경도 쓰지 않던 구석에 가서 낑낑거리는 겁니다. 코를 킁킁대며 바닥을 긁고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복돌아. 쥐라도 있냐?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리 밑판을 옆으로 옮기려던 찰나 복돌이가 제 손등을 코로 툭 치는 겁니다. 그 눈빛이 꼭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복돌이의 행동은 집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릎을 꿇고 다리 밑판 밑 가장 깊은 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고 거미줄이 손끝에 걸릴 정도로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제 손가락 끝에 무언가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눈을 크게 떴을 때 제 손바닥 위에는 반짝이는 은색 단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단추를 보는 순간 제 숨이 멈췄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추 하나가 제 지난 인생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이 단추 하나가 제 남편 그리고 그와의 지난 시간을 송두리째 다시 꺼내게 만들었거든요. 손바닥 위에 단추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건 너무도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둥근 은색 단추.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제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게를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당신이 생전에 늘 아끼던 회색 울 코트. 겨울만 되면 꺼내 입던 해진 소매 끝까지 손때가 묻은 그 코트. 그 코트에서 단추 하나가 떨어졌던 날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손끝으로 코트를 더듬고만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찌개를 끓이다 그 모습을 보고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내일 시장 나가면 단추 하나 사올게요. 당신은 잠시 저를 쳐다보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무언가 짙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애써 모른 척했죠. 당신의 코트를 새 것으로 사줄 능력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저는 그저 비슷한 색깔의 단추 하나를 사와 꿰매 달아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당신은 그 코트를 입을 때마다 왼쪽 가슴팍 부분의 단추를 자주 만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추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건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미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단추가 여기 있었다니. 세탁소 구석, 제가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던 다리 밑판 아래 구석, 어둠 속 먼지 밑에 숨은 채로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을 타고 오르는 전율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흔적이자 지나간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왜 지금, 왜 하필 복돌이의 눈에 띈 걸까? 그때 불현듯 복돌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제 곁에 앉아 제 표정을 지켜보는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저는 천천히 복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녀석의 목에 묶여있던 천조각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천이 그냥 낡은 헝겊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색은 바랬고 먼지가 눌어붙어 있었지만 어렴풋이 드러나는 색실의 무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돌이의 목에서 천조각을 풀었습니다. 털이 엉켜 있어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다 보니 거기엔 제가 잊고 있던 기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그만 조각.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고운 색이 번갈아 짜인 조각.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제 손으로, 제 바느질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천조각을 들고 세탁소 한켠의 세면대에서 미지근한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비누를 묻혀 부드럽게 문지르자 구정물이 흘러나왔고 그 안에서 뚜렷한 색동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그 문양, 그 색깔, 그 질감, 그건 분명 그때 만들었던 그 베네저고리의 일부였습니다. 그 겨울, 그 차디찬 방 안에서 저는 작은 베네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와 조용히 눈을 감았던 그 작은 생명.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저는 그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이 춥지 않도록 밤새워 색동천으로 베네저고리를 지었습니다. 바느질하며 울고 눈물로 실을 꿰고 기도하듯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탄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불씨가 방 한켠을 태워버리고 저는 아이의 마지막 옷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했다는 죄책감, 당신조차 말릴 수 없었던 제 오랜 침묵. 그런데 그 천이 지금 복돌이의 목에 묶여 있었습니다. 40년을 넘긴 시간의 끝에서 버려졌던 그 천조각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색 단추도 색동 천조각도 복돌이도 그저 지나가는 인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천을 꼭 쥔 채 세탁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질 듯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목이 뜨거워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이 아이는 나를 찾아온 걸까? 복돌이는 제 발치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동자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제 외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추와 천조각을 수건에 싸서 세탁소 카운터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임아, 잘 있었어? 내가 내 곁에 있어. 아직도 내가 잊은 줄 알았지? 나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날 이후로 복돌이는 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도 뭘 해도 복돌이는 조용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이상한 인연은 단추와 천조각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돌이는 계속해서 세탁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어디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듯, 뭔가를 계속 찾아내려는 듯. 처음엔 그냥 걔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돌이의 집요한 행동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했고 날이 갈수록 더욱 집착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낡은 다리 밑판 아래 그 틈 어딘가 복돌이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파고들었고 결국 저는 그곳을 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추보다 천조각보다 더 충격적인 기억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동나무 상자, 그리고 남편이 남긴 편지. 그날은 유독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세탁소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사이를 통과해 반짝이는데 괜스레 마음 한켠이 간질거렸습니다. 창문 아래 선반에 줄지어 놓은 빨래 바구니도 툇마루에 걸어둔 손수건도 모두 그날만큼은 따스한 빛으로 덮여 있었죠.
복돌이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평소엔 제가 움직일 때 따라다니기 바빴던 녀석이었는데 그날은 혼자서 세탁소 구석구석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다리 밑판 아래, 바퀴 빠진 수납장 뒤, 오래된 공구 박스 틈 사이까지 낑낑거리며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개들이 원래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가 싶어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복돌이의 집요한 행동은 점점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딘가를 정해놓은 듯 한쪽 방향을 계속 응시하고 낑낑거리며 앞발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복돌이가 향한 곳은 다리 밑판 밑에 붙어있던 낡은 판자였습니다. 그 자리는 저도 30년 넘게 그냥 가게 구조물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춰본 적 없고 들춰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 하지만 복돌이가 계속 그 판자 밑을 파고들며 울기까지 하자 저도 슬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장갑을 끼고 허리를 굽힌 채 무릎을 꿇고 판자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눈에 들어오고 어깨가 저려왔지만 복돌이의 눈빛이 끊임없이 거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끝에 뭔가 단단한 게 닿았습니다. 무언가 반듯한 모서리,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낡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세월이 그대로 스며든 듯 나무 틈마다 조용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자 오래된 나무 향이 느껴졌고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조심스럽게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겹의 낡은 천이 차곡차곡 접혀 있었고 그 맨 아래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자 거기엔 다정한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에게. 그 글씨는 분명히 당신의 손글씨였습니다. 평생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던 당신이 제 이름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적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은행 통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먼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은행 통장. 계좌 개설일은 1989년. 그 뒤로 거의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고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일정했습니다. 모으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꾸준한 입금 내역이었고 마지막 입금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돈이 다 뭐지? 적혀있는 최종 잔액은 1,000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남의 눈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제가 사는 이 골목, 이 세탁소에선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 돈을 남편이 제게 아무 말 없이 모아왔다는 사실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임아,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그게 벌써 몇 년 후일지 혹은 아주 오래 지난 뒤일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 상자를 여기에 남기기로 한 건 너한테 꼭 말하지 못한 게 있어서야. 나는 늘 내가 미안했어. 말수도 없고 투박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주제에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지 나도 안다. 우리 아이 얘기. 그 아이가 떠난 뒤 너는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해줄 말도 품어줄 품도 부족했던 것 같아. 그게 평생의 한이었어. 그래서 시작했어. 내가 뭐라도 남겨야겠다, 너한테. 이 통장에 든 돈은 내가 원하면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버려도 좋아.
다만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1,000조각. 그건 내가 너 몰래 따로 챙겨두었어. 그날 밤 다 타버린 줄 알았던 그 조각이 벽장 틈에 끼어 있었어. 그걸 보며 울고 또 울다가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숨겨둔 거야. 우리 아이에게 해줬던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 1,000이 언젠가 내 손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내가 너한테 보내는 마지막 안부일 거야. 내가 그걸 다시 만지게 된다면 내가 아직 너 곁에 있다는 뜻이야. 잘 살아줘, 정임아. 내가 못다한 마음까지 다 품고 살아줘. 편지를 덮는 순간 저는 마치 천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무릎 위에서 복돌이가 조용히 고개를 올려다봤고 저는 마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제게 남편은 말없는 사람, 조용한 가장, 무뚝뚝한 세탁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이런 긴 이야기, 이런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탁소 문을 조용히 닫고 불도 끄지 않은 채 엉켜 앉았습니다. 복돌이는 제 무릎에 턱을 얹고 잠들었고 저는 당신의 편지를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 상자 하나, 그 통장 한 장, 그 짧은 편지 한 장이 40년 넘는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며칠 후 그 상자에 관심을 보인 수상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복돌이를 자기가 주인이라며 데려가겠다고 말하면서요.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아침 저는 복돌이 밥을 챙기고 세탁소 문을 열고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은근히 따뜻했고 마른 나뭇잎이 가볍게 흩날리는 그날 아침은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요함이 오래갈 리 없었죠. 그날 아침 제가 처음 본 낯선 남자는 검은 코트를 입고 건물 골목 어귀에서부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하게 정돈된 인상이었지만 어디선가 풍기는 싸늘한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매는 뾰족했고 발소리는 유난히 딱딱했습니다. 남자는 가게 문 앞에서 발을 멈추고 제가 쓸고 있던 빗자루 끝을 발로 슬쩍 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세탁소 맞죠? 예, 세탁소입니다. 제가 짧게 대답하자 남자는 기름진 미소를 짓더니 빗자루를 지나쳐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일단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돌이는 원래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많은 편인데 이 남자가 들어서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바짝 서고 제 뒤에 숨은 채 조용히 으르렁대는 걸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복돌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강아지 제가 찾던 애 같은데요. 뭐라고요? 그 강아지요. 한참 찾고 있었거든요. 우리 쪽 애가 시장통에서 데려다 놨던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튼 돌려주시죠. 주인 찾아준 셈치고 기분 좋게 넘어갑시다. 순간 제 뇌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복돌이를 10,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 시장 구석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이를 안아온 건 저였고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챙기고 목욕시키고 이름도 지어준 사람 역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고요? 저는 속에서 불이 치솟는 걸 느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강아지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제가 직접 데려왔어요. 지금 와서 주인이라니요. 그쪽은 누구세요? 남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 쪽에서 관리하던 개였고요. 시장에 임시로 맡겨뒀던 건데 누가 훔쳐갔다더군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 있네요. 신기하죠? 그 말투는 전형적인 협박꾼의 냄새가 났습니다. 말끝마다 기름이 흐르고 눈빛은 계산적으로 번득였으며 제 표정을 재보며 은근히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바라보자 남자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명함엔 불임개발이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고 작은 글씨로 지역환경정비팀 과장 조일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여기도 조만간 정비 대상이에요. 재개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세탁소가 딱 가로막고 있네. 그래서 요즘 저도 이 근처 자주 돌아다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자는 복돌이 때문이 아니라 이 세탁소 때문이라는 거요. 복돌이를 핑계 삼아 들이닥쳤지만 결국은 이 자리, 재개발을 명목으로 오래된 골목을 밀어붙이는 그들 중 하나라는 거요. 그러니까요. 복돌이 핑계 삼아 쫓아내려는 수작, 뻔히 보였죠.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복돌이는 왜 그렇게까지 찾으시죠? 시장통에서 버려진 개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가 아깝다고요? 남자는 입꼬리를 한쪽만 올려 웃었습니다. 아, 그런 게도 등록돼 있어요. 우린 요즘 동물 실험 재료도 돈 주고 사야 하거든요. 괜히 버린 게 아니었죠. 그 순간 제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복돌이를 실험에 쓴다고요? 이 따뜻한 숨결이 있는 생명을 제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은 아세요? 이 아이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돈 몇 푼 주고 거래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데려갈 생각이면 경찰부터 데리고 오세요. 여기 CCTV도 다 있고 주인 없는 개라고 말한 그 시장 상인의 얼굴도 기억하니까요. 남자는 미간을 살짝 찡그리더니 명함을 손가락으로 다시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협조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좋습니다. 이 근처 다 바뀔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은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명함을 집어들더니 그의 눈앞에서 반으로 찢었습니다. 협박하는 거라면 그쪽이 더 불편해질 거리요. 그 말에 남자는 미묘하게 얼굴색을 바꾸더니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가게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 말과 함께 남자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복돌이는 그 순간까지도 제 다리 옆에 붙어서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당신은 절대 못 뺏어가게 할게. 내가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이후로 저는 문을 2번 잠그고 복돌이 산책도 골목 안쪽으로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매일 밤 복돌이를 끌어안고 자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 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게 정말 너무나 오랜만이라는 걸요. 복돌이는 제게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지나간 겨울 끝에 다시 찾아온 따뜻한 바람이었고 메마른 마음에 피어난 첫 연두빛이었습니다. 그 복돌이를 뺏으려는 자와 이제부터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조일성이라는 그 산에는 처음 한번 다녀가고 나서 며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란 게 사람을 참 이상하게 몰아가죠. 어두워진 골목 끝을 보며 혼자 멍하니 앉아 있으면 꼭 누군가 그 어둠 속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복돌이는 그때마다 제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사람보다도 먼저 어떤 기운을 알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귀를 바짝 세우고 꼬리를 아래로 떨어뜨린 채 저를 먼저 쳐다보곤 했죠. 그 조용한 긴장은 일주일을 채 넘기지 않아 터졌습니다. 하루는 세탁소 유리창에 뭔가 달라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노란색 배경에 빨간 글씨, 크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임환경개발 주식회사 재개발 예정 구역 안내. 도시환경정 비사업에 따라 아래 지역은 철거 및 정비 대상입니다. 협조해 주시는 상가 및 주민 여러분께 보상 상담이 진행됩니다. 아래엔 작게 상담 문의 전화번호와 함께 개인적인 이견이 있는 경우 추후 행정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떼어낸 뒤 곧바로 주변 상인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시장 입구 김밥집 아주머니, 생선가게 영감님, 30년을 함께 해온 오수선집 언니까지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이들과 처음으로 제대로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들도 다들 같은 종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인은 이미 협의금 명목으로 몇백만 원을 받았고 어떤 분은 입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시장 사람들인데 갑자기 무슨 도시 정비냐고요? 아직 세입자들한테 보상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런 종이가 먼저 붙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김밥집 아주머니가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수선집 언니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나가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몇 년 전에 구도심 철거될 때도 비슷했잖아요.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정신을 차리려던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뿌리 뽑힐 위기에 몰리게 되다니 복돌이와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건가 싶어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다 나가버리면 우리 다 어디로 가야 하죠? 그쪽은 우리 삶 같은 건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땅이랑 건물만 보는 거잖아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상인들 사이에서 생선가게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정임 씨, 우리 뭐라도 해보자고. 그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리라도 질러야 하지 않겠나? 세탁소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시장 사람들 이름으로 서명을 모으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돌이와 함께 동네 프린트 가게에 갔습니다. 희망 세탁소 지켜주세요. 복돌이와 할머니가 쫓겨나는 걸 막아주세요. 여기는 삶의 터전입니다. 집입니다. 제발 지켜주세요. 이런 문구를 크게 출력해서 문에 붙이고 시장 입구에도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각 가게를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은 떨렸지만 이름 석자는 또박또박 적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안아주기도 했고 누군가는 반찬을 한 그릇 내주며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복돌이는 제가 걷는 길마다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이제 진짜 나와 함께 싸워주겠다는 듯이 며칠 만에 모은 서명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 골목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오던 중학생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저는 동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서명을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지는 말아야죠. 이 안엔 강아지도 노인도 장사하는 사람도 학생도
모두 살아가는 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발 그냥 밀어붙이지만 말아주세요. 담당 공무원은 곤란한 얼굴을 하며 형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엔 동네 주민센터 벽보에 저희 가게 이야기를 적은 손편지를 붙였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도 잘 못 쓰던 제가 청년봉사단 친구에게 부탁해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세탁소 할머니와 복돌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요. 글이 퍼졌는지 동네 소문이 돌았는지 며칠 뒤부터 낯선 얼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카메라를 든 블로거들까지. 하루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SNS에서 봤어요. 복돌이 너무 귀여워요. 세탁소 너무 따뜻해 보여서 꼭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말없이 복돌이를 안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따뜻한 응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워지는가 싶던 차에 조일성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 셋과 함께 당당하게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야, SNS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이번엔 좀 진지하게 협조하시죠.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조일성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제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나선 복돌이를 핑계로 세탁소를 넘보더니 기어코 명도소송이라는 무거운 말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날 조일성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과 함께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눈을 치켜뜨고는 그럴듯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희미하게 보인 건 인쇄된 법무법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류엔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점유권, 불법 점거, 원상회복 청구 등 하나같이 무서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말들 속에 제 이름이 포함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자 하나가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주세요. 협조하시면 이사 비용도 보전해 드릴 테고요. 정리하면 서로 편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복돌이가 제 다리 곁에서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이 마치 묻고 있는 듯 했죠. 괜찮아요, 할머니?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지 한 장 펴놓고 수십 번을 썼다 지웠다 하다 결국 아무 말도 적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자꾸만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못다한 마음까지 살아줘. 그 문장이 자꾸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법으로 하자고? 좋아요. 그럼 나도 내 방식으로 싸워보자고요. 바로 구청 앞에 위치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긴 대기 끝에 제 차례가 되었고 상담실에 앉자마자 종이 한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명받은 명부, 시장 사람들의 진술 메모, 복돌이 사진, 그리고 조일성이 처음 나타나 세탁소를 협박한 정황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엔 조심스레 들었지만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쪽 개발업체 절차 많이 위반했네요. 소송은 걸어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특히 복돌이 건은 중요합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복돌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고 묻자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복돌이를 가족처럼 돌보고 계시죠. 그리고 복돌이는 할머니에게 정서적 지지 그 자체입니다. 그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는 시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세탁소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거주지이자 반려동물 보호 공간이란 점이 강조돼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지 건물 하나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란 걸, 제 삶 자체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다니며 진술서를 받았고 복돌이와 함께한 사진도 정리해 인화했습니다. 복돌이 생일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우리 만난 날을 기념일처럼 삼아 작은 손글씨로 날짜도 적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조일성은 그 사이 다시 두어 번 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복돌이를 안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제가 겁먹을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조 과장님. 저 이제 당신이 무서워지지 않아요. 내 가족이 걸린 일이니까. 그 말에 조일성은 잠시 말을 잃더니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소송은 곧 시작됐습니다. 민사법원으로부터 날아온 통지서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양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법률상담소에서 다시 만난 변호사와 함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은 참 묘한 곳입니다. 한쪽에선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누군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복돌이를 품에 안은 채 민사법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 안에는 세탁소 사진, 복돌이 등록 서류, 시장 상인들의 진술서, 그리고 남편이 남긴 편지 사본까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제 무릎 위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곁눈질을 해도 짖거나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마치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듯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만 쉬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복돌이도. 재판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오고 변호사와 함께 우리는 방청석 쪽 문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법정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재판정 왼쪽에는 조일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변호사 옆에 앉은 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돌려 비죽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비열하던지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를 안은 채 곧바로 자리로 향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일성 쪽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환경정비법 및 민법 위반입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퇴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약 종료? 퇴거?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하지만 제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며 대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이 세탁소에서 30년을 넘게 생활해왔고 본 건물은 단순한 점포가 아닌 피고의 주거지이며 정서적 회복의 공간입니다. 또한 현재 피고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 중으로 해당 강아지는 지난 2개월간 구조 후 입양 절차를 통해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기한 강제 퇴거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서적 파괴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인도적 고려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 말에 재판장이 잠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복도리는 제 품 안에 꼭 안겨 있었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탁소에서 35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고 남편이 떠난 뒤로도 하루도 쉬지 않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제 삶이 고스란히 쌓인 공간입니다. 제가 이 세탁소를 떠난다는 건 제 인생 전체를 잃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복돌이는요. 제가 혼자 남겨졌을 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제 곁에 남아 있었던 존재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본 건 시장통이었습니다. 비 맞은 박스 안에서 떨고 있던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 10,000원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내가 와서 이 아이가 자기네 회사에서 실험용으로 쓰려던 개였다고 말하더군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며 제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일성은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고 그의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곧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므로 관련 자료 보충과 함께 다음 기일을 지정합니다. 또한 피고의 생활권과 반려동물 보호 문제는 추가로 심리하겠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복도리를 안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한 발을 내디딘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조일성은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눈빛에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복도리를 안고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하나가 말했습니다. 잘 싸우고 오셨죠, 정임 씨?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재판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잦아들고 다시 햇살이 비치던 오후, 저는 세탁소 앞에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가게 문턱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고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녀석을 쓰다듬고는 지나쳤습니다. 재판 이후 복돌이는 작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SNS에 올라간 영상이 조회수를 넘기며 젊은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시장 사람들도 이젠 복돌이를 우리 복돌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복돌이 밥을 챙기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세탁소 유리창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던져진 흔적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낡은 벽돌 하나가 놓여 있었고 벽돌 위에는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젖어 흐릿해진 글씨였지만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늙은이 하나쯤 사라져도 세상 안 변해. 조용히 나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고 두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복돌이는 안에서 낑낑거렸고 저는 서둘러 문을 닫고 문고리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위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참 무심했습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방범 강화는 해드릴게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방범? 방범이라는 게 뭐죠? 돌 하나 더 날아오면 그땐 그 사람들 얼굴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복도리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절대 너랑 이 자리에서 안 떠날 거야. 그날 오후 시장 어귀에서 김밥집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임 씨 들었어요. 어젯밤 일. 나 그 얘기 듣고 밤에 잠도 못 잤다니까. 옥수선집 언니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용했던 것 같아. 이제 우리도 나서야 할 때야. 그 말을 시작으로 시장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그대로 입고 손님 맞던 와중에도 가게 문을 닫고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단지 정임 씨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중 누구라도 다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뭉쳐야 돼. 그날로 시장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임이의 세탁소를 지켜주세요. 복도리는 시장의 가족입니다. 이 골목은 사람들의 터전입니다. 돈만 보는 개발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서명운동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청년 봉사단이 다시 와서 도와줬고 SNS엔 해시태그 복도리와 정임이 해시태그 희망세탁소 해시태그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사에서 촬영하겠다며 연락이 왔고 라디오에 출연해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고 낯설었지만 저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복도리와 함께 시작한 싸움이 어느새 시장 전체의 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쪽에서 증거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 조일성이 예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거를 밀어붙이다가 문제된 적 있더라고요. 이 기사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불임 개발의 과거 행적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점포를 무단 철거한 사례가 버젓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재판이 다가오던 전날 밤, 저는 복도리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가자. 말 다 했어. 당당하게 지지 않고 우리 이야기 전하자. 복도리는 마치 알아들은 듯 제 손을 하찼습니다. 그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당신 거기서 보고 있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내일은 꼭 지켜봐 주세요. 당신 이름 걸린 이 자리 내가 꼭 지킬게요. 법정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날보다 단단했습니다. 복도리를 품에 안고 두 손으로 꽉 끌어안은 채 저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탁소에서부터 법원까지 오며 지나친 거리들, 그 길 위에서 응원해준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슴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재판정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몇몇도 왔고 젊은 청년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취재 기자의 펜 끝이 쉼없이 종이를 긁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조일성은 그날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웃으며 맞부딪혔을 눈빛이 그날은 왠지 시선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그도 느꼈던 거겠지요. 재판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간단히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양측
최종 진술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은 판결을 위한 종결신문입니다. 조일성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거의 습관처럼 외우듯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불법 점유에 따른 명도 요청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봤을 때 해당 지역은 개발 대상지로 적합하며 피고의 주장만으로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쪽을 보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자리에 일어나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을 어기거나 무단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이상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해왔으며 세탁소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실질적 거주지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복돌이는 정식 등록 후 보호자와의 정서적 의존 관계가 명확히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돌이는 여느 때처럼 제 품 안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정임입니다. 이 세탁소에서 제 청춘을 보냈고 제 남편과 함께 삶을 일궜습니다. 남편은 돌아갔지만 저는 그가 남긴 다리미와 저울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돌이라는 생명이 제 옆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이 시장에서 저를 말없이 바라봐준 존재입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시장 구석에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이곳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제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집입니다. 여기서 저는 살아 있었고 사람들과 웃었고 슬퍼했고 하루하루를 쌓아왔습니다. 그 모든 걸 개발이라는 말 한마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비우면 앞으로 이 골목에서 누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자리에 서서 사는 게 뭐냐는 물음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삶을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말을 마치고 나니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정리를 마치며 판결을 내릴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그날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일. 저는 복돌이와 함께 다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날만큼은 시장 사람들 거의 절반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수선집 언니는 도시락을 싸왔고 생선가게 영감님은 제게 종이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일성이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세탁소에서 오랜 기간 거주 및 영업을 지속해온 점이 확인됨. 이 공간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기반임이 인정됨. 또한 반려동물 보호 차원 및 공동체의 보호 요청이 충분히 존재함. 이에 따라 원고의 명도 청구를 기각한다. 추가로 향후 협의 없는 강제 행정행위는 법률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함. 판결이 끝났을 때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를 안고 꾹 참고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퍼졌고 저는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돌이는 그 순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저의 마음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조일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곧 패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불임개발은 해당 지역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세탁소 앞에 나무 의자를 하나 더 놨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앉을 자리가 아닌 누군가 찾아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요. 지나가던 아이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이제 진짜 희망 세탁소네요?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맞단다. 여기 진짜 희망이 있는 곳이란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